처음에 종잣돈 모을 때, 네. 종잣돈 모을 때 그때가 가장 중요해요. 젊었을 때. 그리고 종잣돈을 모으는 거는 고통을 갖다가 수반해요. 그렇죠. 네. 네. 나 쓰고 싶은 거 못 쓰는 거예요. 네. 친구들 같이 딱 친구들 와가지고 멋있게 한번 우리 어디 놀러 갈까? 그래도 이제 이런저런 이유로 막 빠지고 삐직삐직하면서 네. 이제 빠져야 되는 거죠. 네. 왜? 그 친구하고 모두 같이 하게 되면 나는 평균적인 삶밖에 못 사잖아요. 그러니까 네. 내가 더 거기서 투자를 하려면 돈을 지금 당장 모아야 되는데 네. 그렇다고 내가 월급쟁이가 자영업자도 아니고 자영업자도 마찬가지고 자기 소득을 마음대로 늘릴 수 있는 거 아니니까 네. 갑자기 내가 소득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네. 처음에는 절약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종잣돈을 최대한 모아야 돼요. 그리고 네. 최대한 모을 때는 정말 눈물나게 정말 독하게 너 사람 변했다라고 해야 돼요. 네. 그 시기를 갖다가 이제 견뎌야지 그다음부터 스타트를 하는 거예요. 네. 종잣돈이 적으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내가 1억 원 갖고 하는 사람이 있고 1,000만 원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네, 네. 그럼 1,000만 원 갖고 하게 되면은요, 이 사람이 실력이 굉장히 좋아. 그래가지고 1년에 20% 연간 투자 수익이 20%야. 그러면 네. 1,000만 원 갖고 하게 되면은 1년 해봤자 200만 원 버는 거예요. 그렇죠. 5년을 하게 되면은 이제 1,000만 원이 되는 거죠. 네. 복리가 아니라 달리로 계산할게요. 네, 복리는 계산기가 지금 없으니까. 그러면 200만 원씩 해가지고 5년이면은 1,000만 원이 버는 거죠. 네. 근데 1억 갖고 하는 사람은 이 사람은 실력이 이 A라는 사람보다 적어요. 그래서 20%가 아니라 연간 10%밖에 네. 수익을 못 거둬요. 근데 네. 1억 갖고 하게 되면은 1,000만 원씩 하는 거죠. 그죠. 5년째는 5천만 원이에요. 그럼 네. 이 사람이 1,000만 원 자산이 늘어난 동안은 이 사람은 5천만 원이 자산이 늘어나는 거예요. 실력이 네. 없는데 네. 처음에 무슨 차이냐면 바로 종잣돈의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하. 그래서 종잣돈 모을 때는 이 재테크의 가장 처음은 무조건 종잣돈 모으는 거예요. 빨리 네. 시작해야 돼요. 빨리 시작하고요. 처음에는 주변 사람한테 욕 뒤지게 먹고 정말 저 사람 바뀌었다. 네. 정말 바보다 이런 소리 듣도록 정말 독하게 모으지 않으면은 주식도 마찬가지고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처음에 네. 어려워요. 그러니까 처음에 종잣돈을 얼마나 모으느냐에 따라서 그다음에 성과가 달라지는 겁니다. 부동산 같은 경우도 보면은요. 지금도 뭐 지방 이런 데 가면은 뭐 한 1, 2천만 하고 투자할 수도 있는 데도 있어요. 네. 그런데 문제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좋은 데면은 전국에 있는 투자자들 그러니까 속에 투기꾼이라 부르는 사람들이 그거 왜 안 샀을까? 예.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내가 길거리에 가다가 보석 같아. 이거 네. 보석을 주웠는데 봤더니만 이거 아무도 이거 못 봤지. 내가 보석 주워서라고 생각하지만 네. 알고 봤더니 누가 먹다가 버린 눈깔 사탕. 사탕도 바짝바짝하잖아요. 막 네. 에메랄드처럼 보이고 어떨 땐 사파이처럼 보이잖아요. 네, 네.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수십 년 동안 투자를 했는데 왜 이걸 갖다가 건들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세요. 싼 거는 분명히 싼 이유가 있고 비싼 거는 분명히 비싼 이유가 있는 거죠. 물론 네. 그중에서 오버슈팅 되는 데가 있고 저평가된 데가 있어요. 틀은 있습니다. 네네. 근데 오버슈팅이나 저평가된다는 거는 미래의 가치에서 그런 거죠. 여기가 앞으로 더 오르면은 지금도 굉장히 비싸. 네. 뭐 A라는 쪽은 너무 비싸. 그런데 네. 미래에서 더 오른다 그러면 지금은 저평가된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은 저평가되느냐 또는 오버슈팅되느냐 사실 보면 우리가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현재에서 사실 보다 그걸 갖다가 너무 건방지게 너무 시장이 너무 고평가 저 오버슈팅됐으니까 지금 들어간 건 바보라 생각하는 거는 굉장히 사실 보면은 투자층에서 보면 너무 오만한 거고 어떻게 보면 약간 저 사람이 제대로 알고 얘기를 하는 건지 그냥 자기 그냥 감정을 얘기하는 건지 네네. 그럴 수가 헷갈릴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 지금 현재 보면은 사실 투자의 왕도는 사실 없는데 네. 가장 적은 건 우선 종잣돈을 많이 모여야 되고요. 두 번째 그러면 내가 이만큼 모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냐 그건 또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뭔가를 해봐야 돼요. 네. 뭔가를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뭔가를 하니까 자기에 맞는 걸 해봐야 돼요. 그런데 지금 제가 제일 나쁜 투자 방법이 뭐냐면요. 네. 어떤 사람이 1억을 모았어요. 네. 1억을 모았어요? 네, 어떤 사람이 1억을 모았어요. 근데 네. 부동산 투자하는데 2천만 원짜리 5개 사는 게 제일 나쁜 투자처예요. 투자 방법이에요. 네. 내가 예를 들어서 네. 1억을 모았는데 네. 2천 투자를 5개를 한다. 네. 그건 멍청한 투자다. 네, 그건 멍청한 투자예요. 1억 모았으면 1억 하나 사는 거예요. 네. 2억 모으면 2억짜리 사는 거고 3억 모으면 3억짜리 그게 안 그래도 좋고요. 제가 그거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네. 1억, 2억, 3억 중에 아까 예시를 예, 예, 들으셨길래 예, 예, 그럼 예. 3억이 있다면 1억짜리 3개 사는 것과 2억 사고 이거를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아니요. 내가 할 수 있는 네. 내가 살 수 있는 가장 베스트한 걸 사는 게 그렇죠. 좋다. 예. 그게 난 거지.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여러 채 사면 여러 채 오르니까 괜찮지 않습니까? 이게
이게 저 보면 비율로 올라가는 거지 네. 금액으로 올라가는 게 1억짜리가 1억 올라가고 10억짜리는 1억 올라가고 그거 아니거든요. 네네. 똑같이 올라가면 20% 올라간다. 그럼 1억짜리 2천만 원 올라간 거고 10억짜리 2억 올라가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뭐가 다르냐면은 세제상 우리나라 세제상은 1가구 1주택자는 굉장히 우대를 해주죠. 맞아요. 그다음에 일시적 1가구 1주택이라는 좋은 전략을 쓸 수도 있어요. 네. 근데 다주택자를 하게 되면은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 가지고는 10억짜리 하나 갖고 있으면 욕은 덜 먹어요. 네. 근데 1억짜리 10채 갖고 있으면 욕 뒤지게 먹거든요. 네, 그건 욕이라는 거는 정부에서 이제 세금 폭탄이 날아갈 수가 네, 있으니까 네, 네. 총자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또 그래요. 총자산을 자기 재산을 착각하는 거죠. 총자산이라는 거는 그냥 대출까지 다 끼고. 그렇죠. 대출 전세금 낀 거예요. 내가 네네. 5억짜리 집을 갖다가 5채를 갖고 있어. 까봤더니만 그게 아니라 거기서 보면 다 저기 전세 4억 끼고 1억밖에 없는 네네. 거예요. 그러면 10개 갖고 있어봤자 10억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냥 10억짜리 그냥 평범한 그냥 재산을 가진 사람이지 그 사람을 자산가라 부를 수는 없어요. 그런데 주택수만 많으면은 괜히 자기 마음만 뿌듯하고 네. 나는 옛날에 너희들 집 하나도 없지. 나는 집 10채나 있어. 이런 마음만 뿌듯하는 그거지. 아하. 아무런 실익이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예. 오히려 똘똘한 한 채가 좋다. 예. 그러니까 무조건 비싼 거 사라는 게 아니라 자기에 네. 맞는 거에 이제 사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식과 마찬가지 여기서도 이제 오를 때가 있고 이제 오르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거는 뭘 봐야 되냐면은요. 네. 집값이 왜 오를까부터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집값이 아파트 이제 새 아파트를 사야지 오른 건가 또는 뭐 빌라를 사야지 오는 건가 그게 너무 그렇게 단편적으로 생각하지 말고요. 쉽게 네. 얘기하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살 사람이 많은 거. 사는 사람이 많은 거. 살 사람이니까 네네. 그러니까 그 바이 그러니까 네. 리브가 아니라 그 살 사람이 많은 거. 바잉 그 주식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막 사람들이 막 어떤 주식 종목 살려고 그러면 오르죠 네네. 당연히. 네네네. 그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주택 수요가 늘어나는 데다가 투자해야 된다는 거죠. 주택 수요가 늘어나고. 주택을 투자하려면 주택 수요가 늘어나는 그렇죠. 주택 수요가 늘어나는데 그럼 주택 수요가 또 왜 늘어나느냐? 그러면 그게 뭐 여러 가지 이제 그중 요인도 있지만은 가장 그거에 밀접한 게 일자리예요. 그렇죠. 예, 네. 일자리입니다. 그래서 일자리가 늘어나는데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과거에 비해서 강남 이제 우리가 보통 집값이 많이 오른다 그러면 우리가 강남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네. 강남이 왜 이렇게 집값이 많이 올랐고 집값이 왜 비싼가라고 하게 되면은 네. 2002년 대비 2019년까지 이제 정부 통계가 2019년까지 통계청 통계가 이제 2019년까지 나왔으니까요. 네. 2002년 기준에서 2019년까지 지난 이제 17년간 보면은 네. 이 강북 지역, 강북 업무 중심지, 강북 업무 중심지의 그 일자리는 6%밖에 늘지가 않았어요. 강북 업무 업무 중심지, 예. 업무 중심지. 그러니까 네네. 강남 저기 종로구와 중구를 그렇죠. 얘기하는 거죠. 예. 그런데 강남 업무 중심지, 그러니까 강남구하고 서초구에 있는 일자리를 보면요, 네. 41%나 늘었어요. 아, 이게 6% 늘어난 동안 네, 41%가. 41%. 예. 그러면 강북 쪽에는 신입사원 안 보고 강남만 뽑나? 그게 아니라 네. 회사들이 중요한 회사들이 잠깐만 강남 쪽으로 모여들어서 그런 겁니다. 아. 예, 예. 그리고 그러면 이제 이걸 갖다가 이제 두 지역만 비교해서 하는 거지 이걸 갖다가 전국적으로 다 여러분들이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통계청 가면 다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통계를 해석할 수가 없어서 사람들이 못 하는 거지 그걸 갖다가 하게 되면은 그 지금 나와 있는 자료로 다 이게 그 분석이 가능해요. 그래서 네. 어느 지역에 일자리가 늘고 있는지 네. 이걸 보면은 여기가 앞으로는 주택 일자리를 보면 우선 예를 들어 보면 어떤 지역에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안산이라고 하자고 싶습니다. 네. 안산이 좋다는 게 아니고 네. 이제 안산을 예를 들어요. 안산에다 어떤 사람이 직장을 구했어. 이제 네. 지방에서 와가지고 안산에 취직된 거예요. 네.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 이모가 동두천에 산다고 그래요. 그럼 동두천에서 안산까지 출퇴근 불가능하잖아요. 워낙 네, 멀으니까. 네, 네. 그러니까 안산에 내가 직장을 얻었어. 그러면 집을 어디서 구해야 돼요? 안산이나 안산 근처에다 뭐 그렇죠. 시흥이나 네. 뭐 삼본이나 평택 그 정도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주변의 수요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쭉 집값이 오르는 그 패턴을 갖다가 네. 패턴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빨리 그걸 캐치를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게 바로 그 일자리 증가예요. 그래서 일자리. 예, 그래서 그거는 이제 통계청에서 쭉 여러분들 한번 분석해가지고 어느 지역이 더 많이 늘고 있다라는 네. 걸 갖다가 보시고 그러면 그 지역은 시차를 두고 반드시 집값이 오른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일자리와 예. 동시에 이제 경쟁 뭐 비등비등하게 우리가 집을 선택할 때 하는 게 애 학교 보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학군과 일자리 중에 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그 나이대에 따라 다른데요. 네네. 그러면 이제 그 학군은 또 뭐하고 이제 비례하냐면은 그 네. 지역의 소득하고 비례해요. 아하. 이제 소득이 높으면은 네. 상대적으로 교육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해요. 투자를 많이 네네. 하는 건 학원을 보낸다는 것도 있지만 정신적인 투자를 많이 하고요. 시간적인 투자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네. 내가
그건 미국도 마찬가지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생계형 맞벌이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막 저소득자인데 아침부터 새벽에 새벽볼 보기 운동해서 나가가지고 밤늦까지 와요. 몸이 지쳤어요. 네. 근데 엄마가 나 숙제 좀 봐줘 그러면 아유 공부 네가 하지 왜 엄마 나 내일 아침 일찍 나가야 되는데 그러고 이제 봐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죠, 그죠. 예, 그건 엄마가 게을러서 그런 게 아니라 심신이 지쳤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정신적 여유가 없는 거예요. 네. 근데 또 한쪽은 뭐냐면은 이제 맞벌이를 그러니까 생계형 맞벌이를 안 해도 돼. 맞벌이가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맞벌이 네.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좋아요. 한쪽만 벌어요. 외벌이. 외벌이다. 남자가 벌거나 네. 이제 남자가 벌거나 이제 네네. 여자가 벌거나 남자가 둘 중에 하나가 벌어. 그럼 한쪽에 이제 뭐 전업주부를 하거나 전업 남편을 하거나 그럼 네. 집에서 애들 그걸 갖다가 이제 봐주는 거죠. 네. 요게 우리나라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애한테 이제 관심을 갖고 그것다가 뭐 고가의 학원 보내라는 게 아니라 그것 갖다 하게 되면은 그게 아주 그래서 신기한 게 그 소득하고 어느 정도 비례를 해요. 어허. 비례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아까 일자리 증가하고 어떤 관계가 있냐면 네. 어느 지역에 고급의 양질의 일자리 그러니까 좋은 회사가 많이 들어와 네. 연봉을 갖다가 그 동네는 원래 2천만 원밖에 안 주던 동네였어요. 그런데 그 동네에 갑자기 좋은 회사들이 막 들어와가지고 평균 연봉이 5천 원 올랐어. 네. 그러면 그 지역은 시차를 두고 반드시 학군이 떠요. 아하. 소득이 높아지기 때문에. 예. 그죠. 예. 아, 마포도 사실 여기 아현동에 뭐 그럴 때는 옛날에는 대판이었죠 학군이. 그래서 아니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아기 공리. 예. 그런데 지금은 좋아졌잖아요. 그죠. 아니, 그, 제가 너무 직설적인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예. 학군이라는 학군보다 일자리가 선행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일자리라는 게 뭐냐면 그 지역의 소득이에요. 소득. 네. 예. 일자리가 적으면 소득이 낮아요. 거기서 보면. 근데 그러니까 일자리가 무조건 그 일자리가 무조건 많은 게 좋은 게 아니라 네. 양질의 일자리. 네.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 만약에 어떤 분이 이래요. 그러면 여기 오늘 일자리 증가가 중요한 거거든요. 네, 중요합니다. 그랬더니만 우리 동네에 그 종업원 10,000명인 회사가 들어온대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거기 그 평균 연봉이 얼마인데요? 그랬더니만 1인당 1,000만 원 저기 받는데요, 그래요. 네네. 아니 왜 연봉이 1,000만 원 월급이 아니라 연봉이 1,000만 원이에요? 뭐 하는 데인데요? 그랬더니만 고민형에다가 눈 닿는 사람들이래요. 그거는 집값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연봉 1,000만 원 받아가지고 생활비 하기도 빠듯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거는 집값과 상관없는데 10,000명이 아니라 1,000명짜리 회사가 들어와요. 네. 1,000명짜리 회사가 들어오는데 거기는 연봉이 1억씩이래요. 그러면 1,000명 곱하기 1억하고 10,000명 곱하기 1,000만 원하고 같잖아요. 총액은. 네네. 금액의 총액은 같아도 이쪽 B 지역에 훨씬 많이 오르는 거죠. 1억을 받으면 그거 다 생활비 안 씁니다. 네. 생활비를 갖다 조금밖에 안 쓰고 나머지 갖고 뭔가 투자를 하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내가 집이 없으면 그 지역에다가 출퇴근할 때에서 일부러 먼 데 살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지역 근처에다가 이제 집을 사기 시작하는 거죠. 집을 못 사게 되면 전세라도 얻죠. 네. 전세가 서로 전세를 얻으려고 그러면 내가 어떤 회사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데서 살고 싶지 2시간 거리에서 살고 싶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딱 그 고임금을 주는 직장 근처에 잠깐 모이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 네네. 또 어떤 사람은 어떤 회사 같은 경우는 거기에 회사 직영으로 어린이집도 그 동네에 만들어주고 네. 그러면 또 그 근처에 살게 되고 그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가장 주택 시장에서 가장 선점하게 볼 거는 일자리 그다음에 일자리 증가 네. 그냥 단순히 일자리가 많거나 적거나 그게 아니라 일자리 증가가 어디서 많은가 그걸 보셔야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일자리가 올라가는 예. 그런 지금 예. 판교 같은 경우 예.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게 판교하고 네. 분당 집값이 제일 많이 사실 오른 게 그러니까 네. 판교도 이제 분당구이거든요. 그죠. 분당구인데 현 정부 들어와서 전국에서 제일 많이 오른 데가 분당구가 1등이고요. 네. 그다음에 노원구가 2등, 네. 그다음에 세종시가 3등 이런 순위거든요. 네. 그다음에 4등이 영등포구, 그다음에 이제 5등이 이제 어떤 광명하고 동작에 이제 네. 그 비슷비슷해가지고 어떨 때는 5등, 뭐 어떨 때는 6등 이렇게 되는데 네. 그 정도여서 그 분당이 압도적으로 1등이에요. 네. 근데 그러니까 분당구가 네. 분당구가 압도적 1등이 뭐냐면 지난 몇 년간 그러니까 현 정부 들어와 지난 몇 년간 네. 일자리 증가가 전국에서 제일 빠른 데가 거기고요. 그럼 강남도 거기만 일자리 때문에 올라간 거고. 그렇죠. 거기는 이제 2000년대 네. 초반 때 많이 늘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2000년대 초반에 강남 집값이 옛날에는 강북 집값하고 강남 집값하고 그렇게 차이가 많이 안 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당시 이제 제가 이제 IMF 때 강남에 이제 집을 샀거든요. 네. 그때는 강북에서 이제 45평짜리가 이미 있을 때 네네. 강남에 또 하나를 샀습니다. IMF 때. 그래가지고 집이 이제 두 채 했는데 그때 강북에 45평짜리 팔면은 네. 강남에 30평대 아파트 사고 돈이 남았어요. 아하.
근데 네. 그 후에 지금은 못 사요. 강북 거 네네. 팔더라도 이거 못 사요. 네. 그 강남이 훨씬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런 건데 네. 그러면 왜 강남이 올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북의 일자리가 6% 늘어나는 동안에 강남은 41% 늘어났기 때문에 네. 그래서 바로 일자리 증가가 그런 거고 어. 그게 이제 2000년대 초중반에서 많이 왕창 늘었던 거고요. 네. 많이 늘었던 거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 지난 몇 년간은 그다음에 이제 그 분당 쪽에 많이 늘었는데 네. 그럼 다른 지역은 없냐? 다른 지역도 아까 통계청 가면 쉽게 찾을 수가 있다 그랬죠. 네, 네, 네. 그걸 갖다 찾아보시면은 아 이런 지역이 지금 현재 보면은 지금 일자리가 많이 늘었는데 네. 상대적으로 집값이 적게 올랐네 이런 걸 여러분들이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예. 어떻게 보면 싼 구간인가요? 그 앞으로 이제 통화량이 많이 더 늘어날 거잖아요. 네,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싼 구간이죠. 아하. 근데 네. 세금을 또 정부에서 왕창 뜯어가잖아요. 네네. 그러면 비싼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무주택자다 그러면 용기를 좀 내세요. 지금 사도 된다. 예. 그런데 나 다주택자다 절대 사지 마세요. 예, 예, 예. 그럼 떨어져서 사지 말라니까 아니요. 수익 내는 것도 그보다 세금보다 더 수익이 나요. 네. 그런데 마음고생이 더 많아가지고 수익 플러스 마음고생 하면은 저기 뭐야 세금 플러스 마음고생 그러면 그게 수익보다 더 커요. 네. 단순히 수익하고 세금 그러면 세금보다는 수익 커요. 맞아요. 네네네. 그런데 마음고생 있잖아. 그러니까 아, 그까지 그죠. 하면은 다주택자는 주택수는 늘리지 않는 게 좋고요. 그죠. 그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통화량 측면에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예, 예. 얼마 전에 이제 예. 옐런 장관이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예. 금리 인상을 하는 것이 미국에도 예. 이익이 될 수 있는 국면이 왔다. 예. 그런 얘기를 했고 실제로 이제 페드 내에서도 테이퍼링에 대한 얘기, 뭐 그쵸. 금리 인상은 아니더라도 예, 예. 통화량 증가 속도를 조절을 하는 네, 단계를 네. 예, 예. 가야 되지 않느냐 예. 이런 논의가 되고 있잖아요. 맞아요. 예. 그럼 이런 것들이 예. 향후 예. 통화량 증가가 정체되거나 예. 좀 감소하는 국면이 올 가능성 예. 그런 거는 없을까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게 부동산 시장 끝이 아니냐라고 할 수가 있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통화량이 줄면은 이 부동산뿐만 아니라 주식, 뭐 비트코인, 뭐 하여튼 모든 자산이 다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특히 이제 금리 인상에 비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조금 안심해요. 아 우리나라는 네, 우리나라 부동산. 왜일까요? 네. 우리나라 정부가 워낙 정책을 잘 써가지고 네. 그러니까 그건 제가 역설적인 표현인데 네네. 우리나라는 그 대출 규제가 있는 나라잖아요. 그죠. 네.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서브프라임 사태 이전에 그 집값의 95%까지 빌려줬어요. 네네. 그리고 서브프라임 뻥 터졌죠. 네. 뻥 터져가지고 어이구 그러면서 지금은 얼마까지 줄었냐? 85%로 줄었어요. 집값의 85%가 줄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집값이 만약에 15%만 떨어져 그럼 미국 금융기관이 다 망가지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네.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알아서 정부에서 그걸 저걸 하잖아요. 선제적 규제를 했죠. 그렇죠. 돈을 안 빌려주잖아요. 네네. 네. 돈을 안 빌려주는데 돈 빌린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돈을 빌린 게 없는데 그 금리가 올라가든 떨어지는 나하고 상관이 별로 없는 거죠. 직접적인 거는 없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은 원래 네. 원초적으로 대출이 하나도 안 나오죠. 안 나오죠. 예. 그러니까 그 사람 뭐 하냐면 전세 끼고 사는 거예요. 네. 전세 끼고 사는 거니까 다주택자는 대출하고 상관이 없는 거죠. 대출 금리가 오르더라도 상관이 없는 거고 네. 1가구 1주택자만 이제 그 1주택자. 그렇죠. 네. 1주택자만 이제 그 모기지 금리를 금리가 오르는 거 이제 예민하게 될 텐데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 보면은 정부 입장에서 보면은 과연 다주택자한테 효과도 없고 이거 잘못해가지고 금리가 황창 올랐을 때 1가구 1주택자가 그 다치는데 네. 그걸 갖다 올릴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고 두 번째는 그나마도 그게 뭐 70%, 80% 빌려준 게 아니라 네. 뭐 40% 뭐 요 정도 빌려준 거고 그리고 네. 한도가 40%니까 거기서 빌린 사람 있고 안 빌린 사람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평균 내면 한 28% 그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그 미국하고 그러니까 선진국 금융시장이 완전히 그 대출을 그러니까 완전히 그 자유한 나라 하는 나라하고 네. 우리 같이 대출 규제가 있는 나라하고는 금리 인상에서 받는 타격에 그게 좀 적은 거죠. 온도차가 크다. 예, 예. 그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금리 인상이 부동산 무너뜨리기는 좀 어렵겠다. 어렵죠. 예. 이런 것이 금리 인상이 예를 들어 전세가율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없을까요? 2018년 같은 경우는 사실 뭐 공급도 공급 이슈가 있었지만 금리 인상이 몇 차례 이루어지면서 사실 경기도 일부 지역에 역전세 난도 있었거든요.
그때 뭐 길진 않았지만 한 3개월 정도? 예, 그런 기간이 있었어요. 그런 현상이 전국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나 이런 건 없을까요? 월세하고는 좀 영향이 있을 거죠. 이제 월세나 전세하고 보면은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이제 금리가 내려가게 되면은 사람들이 월세를 더 선호하죠. 네. 은행에 그 돈을 넣어두는 것보다 물론 이제 전세를 준 사람이 그 돈을 넣어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네네. 월세가 훨씬 더 비싸니까 월세 금리가 싸면 저금리 하에서는 월세를 선호하고요. 네. 고금리 하에서는 이제 월세보다는 전세가 더 좋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하는 거니까 그런 차이는 있어도 사실 전반적으로 이 전세 시장 그러니까 임대 시장 전세하고 월세 합하는 임대 시장은 기본적으로 수급의 영향을 더 많이 받거든요. 유동성보다. 집값은 유동성의 영향을 많이 주는데 이제 수급의 영향을 더 많이 받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제 지역별로 공급 부족이냐 또는 공급 과잉이냐 그거에 따라서 이제 전세가가 떨어지냐 올라가냐 이런 영향을 주죠. 전세 자체는 통화량보다는 공급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 그렇죠. 금리 인상이랑 뭐 이런 공급이 동시에 오지 않는 이상은 사실 근데 사실 공급 일정은 타이밍이 나와 있으니까. 그렇죠. 우리가 예측이 가능하죠. 그래서 이제 투자자들이 그러니까 이 서울을 많이 사잖아요. 서울을 많이 사는 게 그거는 뭐 여러 군데 찾아보더라도 이제 앞으로 몇 년간은 이제 공급이 굉장히 적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이제 서울로 들어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바로 공급 부족을 예상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고 그거는 이제 이 부동산 정책이라는 게 사실 보면은 하루 이틀 사이에 바꿀 그 성과를 낼 수는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난 10년 정도 그게 이제 누적돼 가지고 그런 결과가 나온 거거든요. 지난 10년간의 이제 정책들의 누적된 결과가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다. 그러면 지금의 어떤 거를 막 계속 처방을 한다 그래서 당장 지금 시장을 뭐 어떤 방향에 영향을 주기는 매우 어렵다는 거네요. 그렇죠. 매우 어렵고 좀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거고요. 그거는 국민도 조금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현 정부 제가 이제 옹호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정부가 들어오더라도요. 국민이 너무 조급하면은 누구도 할 수 없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 경제라는 문제, 특히 이제 이 부동산 같은 경우는 어떤 정책을 펴게 되면은 그게 몇 년 후에 나타나거든요. 근데 그걸 갖다가 막 조급하게 한 거고 심지어는 보통 이제 언론에서도 이제 그렇게 화끈한 뉴스를 보니까 만약에 A라는 정책을 폈어. 그러면 그 다음 주부터 그 주부터 뭐 집값이 떨어졌네 올랐네 그거 따지는데 그러니까 그거 보면 이게 지금 현재 부동산 투자를 갖다가 이게 장난으로 생각하시나 이제 그런 거 같고 자기 집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확 팔고 막 자기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데 그거 팔고 그런 사람들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러면은 사실 시장이 정책이 뭐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팔고 사고가 정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잖아요. 그거는 이제 장기적으로 영향을 주는 거죠. 이제 세제나 이런 거에 봤을 때 내가 이제 여러 채 갖고 있어. 그러면 세제가 완화돼. 그러면 더 버틸까? 이런 사람이 많은 거고 아니면 세제가 굉장히 막 빡빡해. 그러면은 이게 세금 너무 많이 내니까 이번에 좀 팔아야겠다. 이렇게 장기적으로 영향을 주는 거지. 그 다음 날 바로 그 하는 경우는 별로 없죠. 그러니까 물건을 사고 팔고가 그 사람 인생의 방향에 의해서 결정이 나는 거지. 굉장히 법에 의해서 그 사람 인생이 결정되면 안 되잖아요, 사실. 맞아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부동산을 파는 시점, 내가 파는 시점은 언제가 되는 게 가장 좋을까요? 그 기본적으로요. 그 원초적으로 보면 내가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 부동산을 너무 그 주식처럼 내가 사가지고 시세 차익 보겠다라고 접근하면은 조금 이제 어려워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자산이다. 내가 자산을 갖고 있는데 부동산을 갖고 있을지 또는 뭐 비트코인과 같은 이제 암호화폐로 갖고 있을 건지 아니면 주식을 갖고 있을 건지 현금을 갖고 있을 건지 자산을 갖고 있을 건지 그 비율을 어떻게 할 건지 자산 7 현금 3으로 할 건지 자산 9 현금 1로 할 것인지 그걸 갖다가 선택하고 그 자산 중에서 내가 제일 잘하는 게 뭔지 주식을 잘하는 건지 부동산을 잘하는 건지 그거에 따라서 이제 포트폴리오를 짜야죠. 거기서 보면은 단순히 요거 사가지고 이제 시세 차익 봤으니까 그다음에 요거 팔고 그거 해야지라고 하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자꾸만 수익이 난 거는 팔고 싶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하시는 분도 그런 시는 분 많아요. 가끔 이제 제가 이제 컨설팅도 하는데 거기서 이렇게 요청하시는 분 보면은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학교님 지금 현재 이거 샀는데 2년 됐는데 지금 한 2억 올랐거든요. 요거 팔고 다음에 어디로 갈까요?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많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물어보죠. 그럼 돈 얼마 갖고 계시는데요? 이제 그거 말고 추가로 투자할 돈을 얼마나 갖고 계신데요? 그동안에 돈을 얼마나 모으셨나요? 이제 그걸 물어보는 거죠. 네. 아, 없어요. 이것밖에 없어요. 그럼 제가 왜 샀다고 왜 또 팔아요? 이제 그런 거죠. 그 지역이 만약에 이제 죽어가는 지역이다. 네. 라고 하게 되면은 당연히 뜨는 지역으로 갈아타는 게 맞죠. 네. 자, 그런데 그냥 그 지역 괜찮아. 네. 그러면은 팔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아까 팔려고 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뭐냐면은 네. 그동안에 2억이 올랐어. 나 요번에 그거 안 팔면은 2억 떨어질 것 같아. 라는 이제 생각이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사람 입장대로 그걸 팔아서 딴 걸 샀어. 네. 딴 거는 오르지 않았을까요? 딴 것도 다 올랐죠. 네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그렇다고 갈아타기 한다는 건 거래 비용만 들어가는 거예요. 갈아타기는 거래 비용만 내는 거다. 그렇죠. 같은 지역이라면. 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701호를 갖고 있어. 701호가 2억 올랐어. 네. 근데 702호도 당연히 올랐겠죠. 네. 701호를 팔고 702호를 샀어. 그러면 이상한 거죠. 네, 그 이상한 거죠. 복비 네. 내죠. 팔 때 복비 내죠. 취득세 엄청 내죠. 등기 비용 들어가죠. 또 살 때 복비 내죠. 네. 그걸 할 이유가 없잖아요. 네.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갈아타기 하는 거는 지금 있는 데가 좀 입지가 떨어져요. 그런데 내가 여기다가 지금 있는 집이 갖고 내가 그동안에 1억을 더 모았어요. 그럼 이거랑 오른 거랑 1억 합해가지고 더 좋은 지역으로 가겠어요. 라고 할 때 갈아타기가 형성되는 거지. 네. 단순히 내가 올랐어요. 지금 그래 올랐으니까 여기 지금 현재 보면 이걸 현금화하고 뭐 팔고 빠져나간 건 좋아요. 네. 근데 이걸 갖다가 딴 데로 갈아타게 해요. 그런 거는 사실 보면은 약간 논리적이지가 않는 거죠. 같은 지역 안에서. 예. 그러니까 다른 지역이라도 뭔가 네. A라는 지역에서 B 지역인데 보면은 만약에 그거 갖다가 입지를 뭐 점수로 매길 수는 없지만 네. 여기도 79점짜리고도 79점짜리야. 네. 그러면은 의미가 없다는 거죠. 79점짜리에서 85점을 가려고 그래. 네. 그러면 더 그거는 가능한데 네.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이제 통상 입지가 좋은 데는 가격이 비싸겠죠. 네. 왜냐하면 투자자가 세상에 자기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또 투자라는 게 2021년부터 사람들이 요 땅 해가 시작하는 게 아니고 네. 옛날부터 했기 때문에 그죠. 입지가 좋은 데는 비싸고 입지가 떨어진 데는 쌀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네. 이제 시장 가격인데 그러니까 자기가 돈을 더 그동안에 모았으면 모을수록 자기가 더 다른 지역으로 더 좋은 내가 79점짜리 지역을 갖고 있다 그러면 83점, 85점짜리를 갈 수 있는 게 있는 거고 네네. 더 많이 모았어? 그럼 90점짜리를 갈 수 있는 거고 그거에 따라서 갈아타기가 가능한데 네. 그게 아니라고 그러면은 그냥 지금 현재 하는 걸 갖다가 겁이 나서 지금 이만큼 올랐으니까 안 팔면은 네.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네. 하는 거에서 파는 건 사실 보면 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 예를 들면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 평형 같은 지역이라 그래도 네. 내가 24평을 갖고 있었는데 네. 원래 우리랑 그 위에 평형이랑 1억 차이였는데 네. 예를 들어서 비근한 예로 얼마 전에 15억 이상을 묶었었잖아요. 그렇죠. 그 15억 근처에서 20평형이랑 30평형대가 이게 붙었던 때가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럴 때는 같은 지역이라도 갈아타는 거 낫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죠. 그건 이제 가치가 올라가는 거니까 올라가는 게 괜찮고 그럼 무조건 큰 게 좋은 겁니까?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다. 예, 그거는 또 그 지역에 따라 달라요. 그러니까 지역에 따라서 그 지역이 몇 평형대 수요가 가장 많은지를 그걸 좀 자기가 파악을 하셔야 돼요. 평형 수요. 네, 평형 수요. 통계청에 들어가 보면은요. 통계청에 들어가면은 동별로 그 인구가 다 나와요. 동별 인구. 네, 뭐 행정구역별로. 그렇죠. 뭐 압구정동, 대치동 무슨 뭐 그다음에 거기에 그 5세 단위로 나이가 나와요. 통계가 나와요. 그러니까 0세부터 4세, 5세부터 9세 만으로 하는 겁니다. 10세부터 14세 쭉 나와요. 그러면 우리 동에 그러니까 내가 투자하려는 동 또는 내가 살고 있는 동 거기에 보면은 몇 세의 나이대가 많은지 알 수가 있죠. 그러겠죠. 네. 그거랑 전국 평균 또는 내가 서울에 산다 그러면 서울 평균 구할 수 있겠죠. 구할 수 있겠죠. 내가 성동구에 산다 성동구 평균. 그러면 그 안에 내가 옥수동에 산다 그럼 옥수도 평균. 그걸 갖다 쭉 비교를 해보면은 옥수동에 사는 사람들은 서울 평균이나 성동구 평균보다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산다. 만약에 라고 그렇게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젊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평균적인 자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옥수동이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든 겁니다. 그러면은 그런 데는 24평을 투자해야 되는 거죠. 젊은 사람이 상대적으로 많다면은 그만큼 수요가 있는 거죠. 그죠. 어떤 동네를 갔더니만 여기는 20대 초반 사람만 많아요. 그거는 뭐냐면 그 근처에 대학가 근처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그런데 대학가 근처라고 그러면은 거기서 보면 그 대학생들이 주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사람들은 또
그 이 나이가 많은 또 저기 막 70대가 막 있는 거예요. 70대가 그 동네는. 네. 그러니까 20대 초반과 70대가 많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 주민들은 주로 임대를 하고 이제 계시는 분들이고 네. 거기에 주로 세입자들이 많은데 거기는 대학생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 동네는 네네. 대학교 근처가 그런 경우가 네네. 많습니다. 그런데 내가 여기다가 난 넓은 데 사는 게 좋아. 난 45평짜리 집을 사겠어라고 하게 되면 나중에 절대 안 팔린다는 거죠. 그 이 통계청에 들어가면 아까 말씀대로 그거 쭉 있으니까 그거 갖다 비율로 해가지고 우리 동네가 평균적으로 다른 지역보다 젊은 사람이 많은 동네 사는 동네인지 네네. 나이가 드는지 많은지 그거 갖다 한번 계산을 해보시는 것도 재밌습니다. 그 나이대에 따라서 네. 선호 평형을 좀 추정을 해본다. 그렇죠. 예. 그 사람의 소득과 네네. 자산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네네네. 예. 예.